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것에 접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물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물론 제가 함께법 이 시간을 통해서 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구체적이고 복잡한 그런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셨을 때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변호사 보수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로 변호사 보수가 채워지는지, 어떤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는지, 어떤 기준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면 그래도 모르고 변호사 어떤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변호사 보수,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변호사 보수의 내용, 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으로 이루어졌는데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이 되겠구나, 물론 정확하게 딱 정해진 정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산정 기준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세나 송달료 같은 또 다른 소송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게 되거든요. 그런 소송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소송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변호사 보수가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착수금이라고 해서 변호사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위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해야 되는 보수를 이제 착수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지급받고 뭐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한다거나 어떤 법률적 이런 사무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착수금 외에 이제 재판이 모두 종료가 됐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성공 보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이제 지급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뭐 퍼센트로 정할 수도 있고, 1%부터 뭐 5% 그 사이에서 받겠다, 10%를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금액으로 뭐 몇백만 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함께법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 신급별로 이제 별도의 사건인데요. 사건 번호도 별도의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게 신급 대리 원칙이라고 해서 1심 변호사가 2심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리권이 주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을 별도로 또다시 이제 변호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아무래도 변호사 보수가 굉장히 좀 비싸죠. 원래 지금 많이 비용이 많이 그래도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가정에서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 좀 큰 금액인 것이 사실이고, 이런 비용이 1심, 2심, 3심이 나눠지니까 거기다 보존소송이나 이런 별도의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마다 비용이 이제 산정이 되니까 그 금액이 약간 좀 큰 금액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으로 이루어지고, 각 신급마다 그 보수는 별도로 산정된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한번 내용들을,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을 보면 제109조의 1항을 보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해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재판을 진행한 이후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 비용을 이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1강 소장 작성법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기재를 한 뒤에 2항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었죠. 그래서 만약 원고가 승소를 한다면 그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뭐 인지세나 송달료 이런 부분은 100%다 청구를 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돼서는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죠. 물론 이렇게 더 큰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뭐 상당한 금액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모두 지급하게 한다면 피고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변호사 비용 중에 변호사 보수 중에 일부분을 소송 비용에 산입시켜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변호사 보수의 변호사 비용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9조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법원 규칙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지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칙이 바로 대법원 규칙으로서 민사 소송법 109조에 따라서 그 규정을 위임받아서 그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이제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그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담길 수는 없겠죠. 이렇게 법률, 법이 규정되고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규정하는 것들이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 총리령이나 행정부령이나 뭐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규칙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제3조를 보면 제1항 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신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2강이었나요? 3강에서 별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죠. 법에 본문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모든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을 담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별표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에도 별표에 그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한번 보면 지금 2천만 원까지 부분은 10%, 2천만 원을 초과하여 5천만 원까지 부분은 200만 원 플러스 소송 목적의 값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8 그래서 8%라고 해서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이렇게 별표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3천만 원을 반환을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변호사 보수로서 그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갑돌이와 그 변호사의 자유재량이죠. 서로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지만 만약 승소를 했을 때 갑돌이가 을돌이로부터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2천만 원을 초과하여 5천만 원까지의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3천만 원 빼기 2천만 원은 1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8 하면 80만 원이 남죠.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8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초과해서 1천만 원까지는 440만 원이 기본이니까 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적으로 이 금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진 않지만 이처럼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이렇게 규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변호사 보수가 산정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로서의 업무 저의 기준은 어쨌든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라는 것은 이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제가 예전에 법무법인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의뢰인분이 승소를 하더라도 한 200만 원 남짓 받을 수가 있는데 청구 금액이 그러니까 소가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변호사 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를 제기해서 제가 그 사건도 담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물론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라도 괴롭히고 싶다 그런 부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어떻게 고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이 어떤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이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공 보수금도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금액을 받는 그런 사건이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성공 보수금으로 책정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득되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 보수금 약정도 이렇게 생략하는 그것도 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계약을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네요.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제 블로그 아시죠? 이제 찾아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법 즉 강의 자료는 siabooks.com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소장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소장을 만약 받았다면 피고의 입장이 되겠죠.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